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경제 시그널 1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파란불이 들어와 있죠. 굉장히 오랜만에 금요일이 아닌 시장에 이렇게 조정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는 무엇이 부담인 걸까요? 오늘은 주도 섹터로 불렸었던 전체적인 업종이 좀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가운데 반도체주 일부는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장중의 움직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부터 테마 쪽의 움직임은 히토류 그리고 중국 관련한 소비주 쪽으로 좀 집중이 되는 모습입니다. 히토류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중국이 가장 큰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아이템이죠. 미국과 무역 협상을 벌일 때도 결국에 미국은 히토류 때문에 중국에게 무언가를 내줘야 하는데 그 무언가가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H20 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AMD도 같이 칩에 대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밤사이에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의 칩 수출이 되면 또 국내에서는 형님 따라서 아우인 SK하이닉스도 움직임이 있기 마련인데 사실 어제 이러한 소식이 장중에도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큰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히토류에 대한 패권을 조금씩 더 쥐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펼치고 있죠. 최근에 미국 국방부는 MP 머티리얼즈라는 회사에 직접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자국 히토류 생산업체에 시장 가격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최소 가격을 보장하기로 하는 등 미국 자국에서 히토류 생산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중국에 대한 비중이 높길래 지금 이러고 있는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는데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히토류에 대해서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미국의 히토류 수입 비중 높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현재 국내 생산은 20% 그리고 중국의 의존도가 70% 수준이고요. 말레이시아, 일본 그리고 에스토니아 등의 국가들의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에 대한 비중을 줄이기 위한 자국의 미국의 생산에 대한 확대가 나타난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흐름은 단기간에 그러니까 6개월, 1년 사이 펼쳐질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마련돼야 하는 부분인 만큼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쉽게 떨쳐낼 수는 없는데요. 관련해서 국내에서 또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 히토류주들은 우리가 단기 테마적인 성향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무언가 또 다른 모멘텀을 가질 만한 기업들도 있는지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이야기는 또 소비에 대해서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최근에는 시진핑 방한에 대한 기대감에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오르더니 오늘장에서도 일부 화장품주의 랠리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화장품의 주가의 급등세 그리고 청당 글로벌, 이 밖에 APR이나 오늘장, 원택 등의 미용 의료 쪽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중국 소비 결국에는 화장품으로 귀결될까요? 다양하게 중국에 대한 이런 개방에 대한 그리고 소비의 진작에 대한 기대감, 화장품이 가장 쉽게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모멘텀적인 부분에 있어서 체크할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중국 비중이 높은 화장품이 이제 미국으로 그리고 다른 유럽이나 일본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더욱더 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차트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차트는 중국 비중이 그래도 여전히 크다라는 겁니다. 물론 2025년 7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단기간의 그런 수출 데이터이긴 하지만 이게 전체 데이터와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긴 하더라고요. 중화권이 24%, 그리고 미국 쪽이 21%, 유럽 지역이 21%, 동남아가 13%, 일본이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 비중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미국 쪽에서의 매출도 캐나다를 포함해서 21%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수출이 미국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자국에서 봤을 때 한국의 K-뷰티 제품만 이렇게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다른 국가 대비해서도 우리나라 제품이 미국에서 더 많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고 수출 데이터도 잡히고 있는데요. 다음 차트 보시죠. 이번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미국이 수입하는 화장품 중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의 비중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2025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점유율이 31%를 기록하는데 많은 국가들이 미국향 화장품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출 물량만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K-뷰티의 영향력이 미국에서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온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시즌
CJ 올리브영이 미국 진출한 부분에 있어서 오프라인 쪽에서 또 관련한 모멘텀을 받을 법한 OEM 또 관련한 중소형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우리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항상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은 끊임이 없죠. 주가가 단기간에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종목마다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분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쉬어가는 가운데 주도 섹터들이 조금 숨고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는 매수 기회를 어디에서 포착해 볼 수 있을지는 하반기 시장에 대한 전망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차트 하나 보시죠. 각 증권사에서 내놓은 코스피 예상 밴드와 그리고 그에 따른 주도주를 정리해 놓은 차트인데요. 대신증권, 현대차증권을 비롯한 지금 6개 증권사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단이 한 2,800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이고요. 상단 가장 높은 곳을 제시한 곳은 3,710 하나증권에서 내놓은 자료에서는 3,710포인트를 현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딱 여러분들 눈에 띄시는 게 방산 쪽이 가장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조선이 빠진 곳이 꽤 많습니다. 지금 조선을 언급한 대신증권이 조선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대차증권에서도 KB증권에서도 빠졌고요. 삼성증권, 지금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조선이 빠졌다라는 게 저는 약간은 살짝 걸리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조방원 항상 얘기했는데 지주사 관련해서는 뭐 약간 정책 수혜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겠으니까 거기 포함된다고 치면은 방산 빠지고 원전 얘기를 하는 곳이 지금 삼성증권, KB증권 정도만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상반기를 시장에 주도했었던 주도 섹터 가운데 하반기까지 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는 혹은 덜 올랐거나 아니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과연 하반기 주도 섹터 중에서 상반기부터 이어졌었던 그 흐름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 경제 시그널 10을 통해서 면면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시장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네, 경제 시그널 10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가 0.67% 하락세, 코스닥은 809포인트 선에서 0.4%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4%대 강세 보이면서 64,000원대를 회복하는 움직임 보이지만 SK하이닉스의 주가가 1.5% 조정 보이고 그리고 지금 총 상위주 가운데서는 금융주, 오늘 뭐 증권, 금융 지주사 등의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그 폭이 꽤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에서는 기회를 또 포착해 봐야겠죠.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통 이제 한 금요일쯤 돼서 네. 최근에 몇 주 연속 조정이 있었는데 오늘은 수요일. 네. 왜 오늘부터 조정을 받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뭐 갑자기 외국인들이 수요일이 비오니까 비도 오고 하니까 또 멜랑콜리해서 어제부터 근데 네. 외국인들은 좀 선물을 좀 매도를 좀 많이 늘렸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오늘도 이제 꾸준히 좀 늘리고 있는데 시장이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를 조금 경계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너무 속도 조절은 어차피 외국인들이 좀 하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은데 시장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시장은 좋은데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시장마저도 좋게 보이신다. 좋죠.
예, 요즘에 특징이 뭐냐면 전약 후강으로 많이 가죠. 아, 오후에 또 끌어올릴 수 있다.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종목을 투자하신 분들은 되게 막 헷갈리실 거예요. 하루는 바이오가 갔다가 하루는 조선이 갔다가 맞아요. 하루는 전력기기 막 가고 쫓아가다 보면은 예. 내 포트의 종목들이 어느새 주도주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죠. 네,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수익률은 안 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다 마이너스. 왜냐면 어떤 거는 올라가고 어떤 네, 건 빠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평균을 보면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거나 뭐 본전이면 다행이고 결국에 봤더니 코스피 지수랑 나는 똑같이 움직이더라. 차라리 그럼 지수 인덱스를 그냥 사서 기다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섹터를 조금 이런 시기에 넓히지 마시고 네. 조금 줄이셔야 되고 저 개인분 투자분들이 가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20종목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포트예요? 네. 10종목도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개인분들은 5종목 이내로 하시는 게 맞다. 종목을 하실 거면. 5종목이네. 예. 저는 예전에 증권회사 있을 때도 5종목 이상 안 사드렸거든요. 내 포트 안에는 5종목 이상을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래야지 이제 사실은 수익이 날 때 좀 제대로 수익이 날 수 있다. 네. 잘 골라야죠, 그러니까. 예, 잘 골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도 잘 가는 섹터는 계속 잘 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돌아가면서 올라가는데 여기서 너무 쫓아다니시는 매매하지 마시고 좀 이제 길목 잡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매매하시더라도 오늘 빠지네 이런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빠지네. 잘 가다가 오늘 빠지네 이런 종목도 사셔야죠. 오늘 근데 같이 주도주가 빠지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그렇죠. 예. 지금 조방원이 다 빠지고 있어요. 근데 현대미포는 또 오늘 또 올라가죠. 현대미포는 오늘 또 조선주는 괜찮네요. 지금 또 조선주들이 또 보니까. 다시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있고 오늘 지금 현대미포, 효성중공업, 네. 뭐 이제 현대일렉트릭, 하나오션 뭐 예, 다 하나오션, 오르네요. 뭐 조선주들 다시 반등 나오죠.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계속 돌아가고 네. 반도체 쪽은 지금 코스닥 쪽은 그래도 유진테크 같은 이제 좀 잊혀졌던 반도체 기업들, 장비 기업들, 뭐 이오테크닉스도 올라오고 있고, 이오테크니스 너무 좋아요. 솔브레인도 좋고, 예,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한동안 잊혀졌던 종목들이 또 다시 한번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미친 영향이 유진테크까지 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SK하이닉스는 비껴갔고요. SK하이닉스 원래 좋은데. 네. 주가가 안 올라서요. 뭐 매일매일 오르면 좋지만 뭐 30만 원에서 또 쉬었다가 또 가고 뭐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5만 원, 40만 원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보고서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그런 거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일단 엔비디아 빠지면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도 있으신 분들도 있고. 맞아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걱정을 계속 지금 전 세계가 했는데 나홀로 잘 가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젠슨 왕이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잊어버리셨을 텐데 벌써 뉴스가 하도 많아서 네. 대만 가서 나 대만에다 공장 짓고 뭐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해서 그게 시그널이 뭐였냐면 미국 정부한테 압박하는 거죠. 너는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 공장 뺀다. 그냥 대만에 앞으로 공장 짓고 우리 이제 중국으로 내보낼 바로. 물량 여기서 만들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히토리 받으면서 그냥 H20 그래 해 팔아, H80 팔아, 뭐 H20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거기서 이제 어부지리로 AMD도 이제 같이. MI308인가 뭐 또 납품하죠. 네. 예, 이게 가능하게 된 거는 결국엔 이제 젠슨왕의 힘이 더 세다는 거죠. 대통령보다 젠슨왕이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삼성전자도 의심할 이유는 없고 하이닉스도 저는 의심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오늘은 또 10가지 키워드, 어떤 키워드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한미 회담 기대, 크립토 법안 제동. 이것도 밤사이 제동이 좀 있었죠. 다우 하락, 히토류, 중국 수출 재개, 리스크 해소, MSCI 편입 박차. 역대급 실적, 조정은 매수 기회, 의약품 관세까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크 해소,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바로 내일이죠. 내일 빅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리스크 해소 될까요? 사법부의 판단. 되겠죠. 1심, 2심 뭐 무죄였는데 네. 이재용 회장 얘기입니다. 예, 네. 갑자기 재판에서 뭐 대법원에서 아니야 이거 파기환송 뭐 이렇게 그렇게 되면 진짜 하기는, 많이 힘들어집니다. 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리고 이 사건이 벌써 전 정권 사건이잖아요. 전 정권, 문재인 정권.
전전전이죠. 박근혜 정권이죠. 네, 박근혜 정권이요. 헷갈려. 그러니까 네. 이제 워낙 오래된 일인데 여기까지 이제 끌고 왔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삼성의 변호사님들이 많이 고생하셨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돈받고 하는 일인데요, 뭐.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분위기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이제 간헐적으로 파는 것보다는 사는 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홍콩에 유일하게 우리나라 종목 ETF 2배짜리 상장되어 있는 게 네네.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여파도 있어서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커졌죠, 삼성전자가. 뭐 지난번에 6만 원 4,700원까지 갔다가 다시 6만 원까지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라오죠. 네.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거래를 활발하게 해주는 거로 저는 보고 있고 저점을 계속 높여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망이 보면 뭐 이번에 어제 이제 엔비디아 중국향 나가는 H80, H20인가요? 80인가요? 80이죠. H80. H20. H20이죠. 네. 아, 죄송합니다. H20에 들어가는 HBM3가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네. 삼성전자 납품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하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 것도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러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파운드리도 계속 좋아지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더라고요. 파운드리가 좋아지고 있다로 보는 측면도 있고 아직 멀었다라고 보는. 아직 멀었는데 이제 워낙 안 좋았으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바닥은 기준을 어디에 삼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 거의 뭐 1조 5천억 이렇게 적자 보다가 이제 조금 돌아서고 있다. 내부 물량 좀 늘어나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HBM4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베이직 다이 또 준비하고 있고 이제 공장이 가동될 여건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평택도 다시 재가동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이제 워낙 안 좋다 하는 것들에서 벗어나고 있는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너무 부정적이면 이렇게 54,000원부터 올라오진 않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긍정의 시그널이 오기 시작했다. 또 지금 엔비디아가 준비하고 있는 또 이제 저사양 AI 칩이 또 있어요. 중국향으로. 네. 거기는 HBM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GDDR7이 들어가는데 메모리로 네. 그것도 삼성전자가 또 납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회가 중국 쪽에 어쨌든 엔비디아 치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 그렇습니다. 물량들이 예. 더욱더 늘어나는 그 순환 과정을 겪고 있군요.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는 고사양 거 대응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것을 이제 삼성전자가 그렇습니다. 채워준다. 물량 자체는 어차피 캐파는 삼성전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삼성을 버리고 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애플 얘기 나오고 뭐 요즘에 폴더블 폰 얘기 나오고 막 하잖아요. 네. 금리가 만약에 지금 인하된다 안 된다 말이 많지만 지금 금리가 인하되면 미국의 소비가 살아날까요? 더 죽을까요? 살아나겠죠? 다시 살아나겠죠, 그죠? 네. 예, 여전히 강하지만 더 살아날 더 수 살아날 있다. 수 있죠. 이제 꺾이려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사람들이 가전제품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분들은 LG 이노텍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LG노텍은 전 진짜 모르겠어요. 예. 애플 좋을 때도 뭐 같이 커플링돼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안 좋을 때는 굉장히 같이 빠지죠. 언제적 이렇게 절친이었다라는 것처럼 같이 빠지고 예 그래서 저는 LG노텍은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LG 이노텍이 올라갈 때가 언제냐면 애플이 좋아진다는 신호가 나올 때 먼저 올라가 버립니다. 선반영되니까. 선반영에서 올라가서 애플이 좋을 때는 또 오히려 안 가죠. 예, 좀 답답하네요. 어려운 투자처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또 마련되면 그건 역시나 삼성의 가전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이쪽도 저쪽도 좋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 전에 삼성전자 이야기를 또 다른 분과 할 때는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상황에서의 업황의 개선이나 펀더멘털의 좋아짐에 의해서 주가가 지금 6만 원대 초중반선을 넘었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냥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의 유입으로 시장에서 결국에는 살 게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니까 거기서 이제 굳이 이유를 찾다 보니까 뭐 이거 조금 좋아지는 것 같네. 최악은 좀 지났네. 뭐 네. 이렇게 평가를 한다. 저 말이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걸 조금 예쁘게 포장을 하면 예,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패시브 자금도 들어오는 거죠. 시장을 사는 게 아니고요. 뭐 시장을 산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지금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시총이 네.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뚱뚱해졌어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랑 차이가 예전보다 크지 않습니다.
앞자리만 다르네요. 네, 앞자리만 살짝 다르죠. 그러면 사실은 시장을 산다 그러면 하이닉스랑 밑에 있는 거 몇 개 더 사면 되죠. 근데 또 이제 그 기준이 있지 않아요? 굳이 삼성전자만 사야 되는 이유는 없죠. 아, 그래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시총 순위대로 이제 집어넣는 네, 패시브 네, 자금들이 네. 있긴 기준에 합니다만, 따라서. 예.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자금도 물론 유입이 된 게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항상 실적이 바닥 찍을 때 주가가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차피 사이클 산업인데 지금 이제 성장에 올라타지 못해서 지금 한번 사이클을 놓친 거잖아요. 네, 그 다음 사이클에는 충분히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지금 붙어 있다. 뭐 그래서 누구나 지금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는데 그렇게 보면 주식이라는 게 사실 투자하기가 어렵죠. 근데 항상 보면 남들이 뭐라고 할 때 사셔야 예, 큰 수익이 나죠. 5만 원대 그렇게 욕했는데 그때 사셨던 분들은 지금 괜찮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물론 이제 그분들도 화내시는 게 그때는 SK하이닉스 샀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지만 네. 이건 이제 또 거래 금액이라든지 이런 단위에 따라 틀리니까 네. 예, 그렇게 보시고 뭐 삼성전자를 여기서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유지하셔야 된다.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 최근에 생각보다 기울기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제 볼 때 이 윗단 보지 마시고 추세가 살아난다는 건 저점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제 머리를 좀 들려고 이제 윗몸 일으키기 막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확 떨어졌던 자리가 한 7만 5천 원대인데 7만 8천 원, 뭐 7만 5천 원대인데 7만 원까지의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사법 리스크 해소가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텐데. 그래요? 예, 뭐 그냥 뭐 예. 유재용 회장이 뭐 지금 뭐 반도체를 열심히 뭐 이렇게 잘 아시는 것 같지도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하지만 아니, 근데 뭔가 이제 리스크가 적극적으로 이제 발언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예. 뭐 그렇죠. 쇄신을 하겠다. 삼성전자 이제 나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그렇죠. 때문에 삼성전자를 더 뭐 이렇게 열심히 음. 경영을 하겠다. 중간 중간에 이제 발언하신 것들 아마 지금 다 까먹으셨을 텐데 예전에 파운드리가 중요하다, 2등, 1등 기업으로 가겠다. 실패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워딩이 뭐였냐면 패키징이 앞으로 중요하다. 이거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워딩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다 알고 계세요. 물론 이제 밑에 분들이 다 얘기해 주셨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법 리스크 해소되면 기분 좋아서 이제 항상 삼성그룹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때마다 뭐가 나왔냐면 투자 얘기가 자꾸 나왔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원래 투자하거든요, 계속. 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부각시켜서 더 멋지게 포장을 하죠. 그 대신에 포장 얘기 많이 나오네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붙입니다. 기존 왜냐하면 한 뭐 52조, 53조는 항상 투자하는 건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투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또 모멘텀 받고 올라갈 수는 있겠죠. 7만 원. 그럼 목표 주가는? 네, 그렇습니다. 네. 7만 원에 대한 목표 주가를 뭐 기간을 생각한다면 사실 이게 뭐 3분기 내에 7만 원. 올해 안으로 보시죠. 예. 올해요? 예. 너무 긴데요. 올해 아니라는 건 뭐 다음 달에도 갈 수 있고. 아, 예. 올해 아니면 저도 이제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어놔야 되니까 올해 안. 제가 하이닉스도 올해 안에는 30만 원 갈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올해 안에 빨리 왔죠. 예.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7만 원을 일단 기본값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보죠. 한국과 미국의 회담 기대. 요거 계속 트럼프가 뭐 전쟁이다 뭐다 하면서 스케줄이 바빴어요. 회담이 뭐 언제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로? 뭐 지금 뭐 계속 지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세 협상이 끝나는 게 사실은 통보되는 게 8월 1일이잖아요. 그 무렵에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를 고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언제예요? 8월 중에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것도 이제 열어둔 결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건 뭐 제가 뭐 그쪽 정부 관계된 분들을 아는 분이 좀 없어서 이렇게 컨택 좀 해보세요. 예, 네. 그러게요. 참 그게 정치권이랑은 좀 아는 사람이 근데 없어서. 이거 한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뭐 다양한 쪽에 있어서 뭐 관세도 그렇고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LNG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관세 협상에 그럼 우리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 그럼 미국은 뭘 원할까? 미국과 일본이랑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미국이 비슷한 형상인데 미국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있는데 네.
그리고 그동안 니네들의 경제 발전을 도와줬는데 이제 좀 니들이 돈을 좀 내라. 그럼 관세를 낼래? 아니면 방위비를 더 분담할래? 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사줄래? 이거겠죠. 예.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거는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 더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지금 뭐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어찌 됐든 생산을 뭐 싸게 하든 비싸게 하든 그 가스를 사줄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카드가 있겠죠. 그다음에 조선 관련돼서 뭐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남아 있을 거고, 원전도 관련된 카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우리가 지금 깎고 싶은 거는 자동차 관세도 깎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상호 관세도 깎고 싶은 건데, 그 카드가 이제 서로 지금 계속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담은 빨리 이루어지진 않을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조율이 돼야지 이제 회담이 될 걸로 보이고요. 트럼프가 한 말 중에 보면 8월 1일이 딱 그냥 시한이 아니라 언제든지 회담할 수 있다, 언제든지 협상할 수 있다라고 열어놨잖아요. 그 얘기는 그 기간이 지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준 거고,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 중에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다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미국은 다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나오기만 하면 이제 또 주가가 막 움직입니다. 예, 강관주들 네. 예, 막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는 이쪽은 계속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트레이딩, 그러니까 뉴스가 나왔을 때 한 차례 시세가 분출되는 것에 있어서 단기 차익 실현. 그렇죠. 빨리 이제 치고 빠지기? 그날 아침에 잘 사셔서 네. 잘 팔고 나오셔도 좋고. 지금 휴스틸 이런 기업들 보면은 쫙 이평선이 지금 내려오죠. 네. 근데 동양철관이 이제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긴 한데 동양철관은 굉장히 많이 흔들고 이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조금 길게 보고 싶다. 좀 나는 그래도 좀 편하게 이쪽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넥스틸이나 휴스틸 같은 종목 보시는 게 맞죠. 이미 넥스틸은 미국에 공장이 있고 휴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공장 짓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장은 동양철관이 막 움직이는 상황이다. 근데 저는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걸 한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 KCTC라든지 동방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올라오는 이유가 북극 항로 개척 때문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북극 항로 개척.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해운부도 뭐 내려보내겠다, 네. 뭐 HMM도 내려보내겠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부산에. 그게 다 북극 항로 개척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알래스카에 먼저 진출해서 뭘 하고 있으면 북극 항로 개척할 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쪽으로 가야 북극으로 가니까. 예, 베링 해협을 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도 좀 보시면 약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공식적으로 나온 아마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아마 없을 텐데. 근데 이제 휴스틸을 제가 갖고 나왔는데, 휴스틸이 왜 갖고 나왔냐면 주가가 계속 안 움직였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 휴스틸은 굉장히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실적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고요. 아, 이유가 있군요. 예, 근데 이제 실적이 안 좋은데 만약에 이거 시작하면 실적이 가장 빨리 좋아지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휴스틸 보면 PBR이 되게 처참합니다. 요즘에 저 PBR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예, 얼마예요? 0.24? 엄청 싸네요. 근데 왜 부각이 안 되죠? 요새 그냥 1배 미만이고 이렇게 0.5배 미만이면은 그냥 또 묻지마 매매 이런 게 있을 법도 한데. 그렇죠. 반면에 넥스틸은 0.8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휴스틸이 나중에 한번 올라갈 땐 더 세게 올라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뉴스가 나오고서 먼저 쳐다봐야 될 종목으로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종목으로는 수급이 휴스틸로 집중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제 동양철관 이런 종목이나 넥스틸은 이제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 조금 뭐 소액을 묻어놓기에는 휴스틸이 조금 더 편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관련해서 이제 시장의 뉴스가 전달이 되면은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탑픽으로 휴스틸을 보자. 목표 주가는 그럼 얼마를 설정해 두고서 이거를 매매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6,000원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6,000원. 예, 지난번에 이제 3월 달에 한 7,000원까지는 한번 갔었는데 한 네. 6,000원까지는 언제든지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럼 손절가를 좀 짧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손절가 얼마요? 4,500원. 아, 진짜 짧게 잡으시네요. 근데 4,500원을 깬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 계속 박스권 그렇습니다. 하단이 예, 4,500원대. 그게 깨지면 방어해주는 세력이 포기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관광 관련한 종목들 가운데서는 가장 매력도가 높은 종목으로 휴스틸 꼽았는데요. 지금 당장에 대한 매수 관점보다는 어쨌든 이슈가 불거지고 관련한 종목들이 함께 움직임이 좀 크게 나타날 때 수급이 어느 쪽으로 유입되는지를 볼 때 휴스틸을 한번 제일 먼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죠.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조정은 매수의 기회를 보겠습니다. 조정받는 주도 섹터들이 많아요. 그중에서 오늘 금융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는데 이 주목해 볼 만한 섹터 가운데 여전히 금융주에 대한 매력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동창들 모임을 우연히 했는데 우연히 또 하세요? 동창 모임을? 계획하고 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군인 친구가 이제 보직을 옮기는 과정에서 좀 쉰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비었다. 나 시간 비었으니까 번개를 친 거죠. 모아라. 네. 그래서 이제 한 명둘씩 하나둘씩 모였는데 그때 이제 그 재테크에 관심 많은 이제 여자친구가 혼자 증권 쪽에 계신 거예요? 다른 분들 중에서? 네, 그렇죠. 친구분들 중에 다 이제 집중 공격을 받았겠네요. 뭐 사냐? 그렇죠. 야, 니네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 왜 빠지냐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 다 하죠. 그래서 잘 안 하는데 네. 제가 얘기를 재테크 관심 많은 이제 친구가 와서 물어보길래 뭘 사야 되냐. 근데 제가 그 아이의 성향을 워낙 잘 알다 보니 되게 보수적이고 은행에다 예적금만 넣는 그 은행에 예적금을 넣지 말고 은행주를 사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사라는 거야? 이런 질문 안 받으셨어요? 그런 얘기를 누군가가 할 텐데 네. 그래도 사라. 네. 그럼 4대 금융지주사 중에 뭐 주거래은행으로? KB금융으로 사라 그랬습니다. 딱 꼽아서 예. 이유는요? 일단 배당 성향이 제일 좋고요. 4대 지주 중에. 그리고 지금 아직도 PBR 0.8이죠. 증권주들은 이미 1.2배 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증권, 손해보험, 뭐 생명보험, 보험사들 얘기들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뭐 그쪽도 좋겠죠. 근데 그쪽은 문제가 뭐냐면 대주주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 안 따라하면 그만이죠. 자사주 갖고 있는 거 그냥 팔아버리면 되죠. 법 시행하기 전에. 요즘에 그런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KB금융, 우리금융지주, 뭐 신한지주, 뭐 기업은행도 마찬가지고 이쪽은 대부분 다 그냥 대주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장님들이 대부분 다 이제 정부 입김으로 당선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사셔야 된다. 그리고 배당도 나쁘지 않고 네. 그리고 주가도 지금 뭐 그닥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은행이 사상 최대로 돈을 많이 버는데 자랑을 못할 뿐이죠. 예, 은행 이자로 지금 뭐 거의 60조 이상씩 매년 벌고 있는데 은행들이 그런 것들 보면 뭐 지금 부동산 뭐 강화하니까 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깔아놓은 것만 해도 매년 들어오는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얘기는 주주환원 정책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고 보면 저는 KB금융이라든지 이런 금융주들, 그러니까 은행주들, KB금융 아니더라도 은행주들은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KB금융이 이 12만 6천 원대 7월 그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12만 원, 11만 원 이렇게 이제 등락을 보이면서 단기 박스권에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놓여 있는데 조정 오늘 꽤 깊습니다. 3.5%. 물론 올라갈 때는 6%씩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입니다. 금융주가 이렇게 급등 급락하는 것도 참 그렇죠. 신기하기도 해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11만 원대 중반에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KB금융이나 이제 은행주 사시는 분들은 공격적인 성향들은 대부분 아니실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는 공격적인 성향인 분들이 사시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예. 근데 이제 새로 유입되는 분들은 아마 그럴 수 있으니까. 10만 원 제가 손절가를 10만 원을 정해놨는데 만약에 이제 11만 원대를 일시적으로 깨더라도 그때는 더 사셔야 되고 좀 나눠 사셔라. 음봉이 나올 때마다. 중요한 거는 뭐가 나올 때마다 사야 되냐면 음봉이 나올 때마다 사셔야 됩니다. 음봉, 오늘같이 음봉. 네, 오늘 그러면 한 종가 무렵이라든지 좀 오늘 만약에 한 100만 원 사실 거다라고 했으면 오늘 뭐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사시고 뭐 총액으로 내가 한 500만 원 살 거다 그러면 또 이제 그걸 한 나눠서 해서 이렇게 사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단가를 조금 낮춰놓은 상태에서 올라가면 배당을 받아서도 좋고 거기에 또 이제 주가가 올라가서도 또 세 차이까지 보시면 저는 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한 13만 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점에서 13만 원대, 뭐 13만 원대는 뭐 손만 뻗으면 13만 원이죠. 금방 가죠.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고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또 담아갈 만한 그런 종목으로 친구에게 또 이야기하실 정도면은 얼마나 진심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아, 그 친구가 너 TV에 나와서 봤어? 뭐 이러길래 제가 예, 그랬죠. 예. 이걸 보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너 방송에 알겠습니다. 나왔다. 예, 이렇게. 목표 주가 13만 원이라고 일단 얘기한 거를 보면서 그 깜짝 놀랄 것 친구한테는 같아요. 팔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예. 계속해서 당분간 들고 가져가라? 가라. 예. 은행 예금보단 날 거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할 텐데 미용 의료 쪽을 가져오셨어요. 예, 제가 예전부터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원택이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오늘도 한 1.7%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이건 조정 나올 때 좀 사시고 조정은 언제 나올 거냐면 한 5일선 조정 정도. 네, 그러면 한 12,000원을 일시적으로 좀 깨면 그때 좀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냥 사시더라고요. 예, 근데 15,000원까지는 보고 있고요. 이쪽 이 회사가 원택이 생각보다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리지오라는 이제 브랜드 갖고 있는 회사고 모노폴라 고주파 RF 시술의 선도 업체죠. 그래서 주로 이제 레이저 관련된 회사들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고주파로 이제 시술을 하는 데라고 보시면 되고요. 태국에 진출해서 지금 이미 성공을 거두고 있고 수출량이 지금 동남아 쪽으로 갑자기 증가했는데 그게 태국향 물량이고요. 최근에 이제 3월부터 계속 그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면서 1분기 실적 잘 나왔고 2분기도 서프라이즈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0억에 영업이익 한 1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아마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이제 이런 차트 많이 보셨죠? 뭐 파마 리서치, APR 다 이런 차트를 그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도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거 확인하고 나면 단기적으로라도 한 1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택. 최근에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의 매력도는 여전히 있지만 그렇다고 덥석 이 종목을 매수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차근히 꾸준히 지켜보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주가는 1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위즈웨이브 이원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리해보고 오후 시장 흐름까지 함께 정리해보시죠. 저희 오늘 이 시간에는 딜사이트 S의 강호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오늘 양지수는 눌리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던데 오늘 오전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미증시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 역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증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사실 크게 우려는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도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그 이제 관세율마저도 우리가 예상했었던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CPI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범위 내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상치를 좀 벗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큰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 나스닥은 상승을 보였는데 그 외에 지금 이제 다우존스나 S&P 500은 하락을 했죠. 근데 이 부분을 좀 보더라도 사실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그런데 은행주들이 실적을 조금 부진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다우존스가 1%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다. 근데 국내 증시는 아시다시피 사실 미국 은행주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H20 판매 승인을 좀 받는다라든지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제 AI 쪽과 그다음에 이제 전력 인프라와 관련돼서 약 한 130조 원을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기술주들은 좀 강세를 좀 보여줬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나스닥은 상승,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역시도 1.27%의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역시나
지금 이 반도체 섹터 부분, 물론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좀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못 올랐었던 종목군들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유진테크라든지 뭐 대덕전자, 뭐 프로텍 이런 기업들은 또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지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먼저 코스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난 4월부터 굉장히 가파르고 빠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큰 조정을 보여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11선까지는 조정을 좀 보이지만 빠르게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살짝 조정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5일선을 이탈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어때요? 지금 아래 꼬리를 살짝 달고 5일선에 걸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4천억 원, 특히나 이제 선물도 4천억 원을 팔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기관이 3천억 원을 팔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수급 대비해서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이 매도하는 부분이 이제 고가권에 걸어두고 그냥 차익 실현을 일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를 하더라도 그냥 이제 저가에 시장가로 매도를 하면서 이제 찍어 누르는 매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또 다른 매도로 좀 보자면은 이렇게 상당 구간에 좀 걸어두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팔려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5일선도 이탈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을 보더라도 오늘 어떻습니까? 좀 조정을 보였지만 양봉 전환을 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역시나 지금 5일선을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 반 정도 이 800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기간 조정을 받았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계속 치고 올라갔던 반면에 코스닥은 못 갔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키 맞추기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좀 이끌었는데 아무래도 이 CPI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짝 꺾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FOMC에서 동결할 가능성 97%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예상했었던 수준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다시금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들만 보더라도 크게 빠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150 지수. 제가 항상 코스닥을 볼 때 150 지수를 좀 중점적으로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구간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1300선에 걸려 있었던 모습들을 계속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2%가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완전하게 이 1300대를 돌파를 했고 그 상단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5일선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타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양봉 전환을 했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도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좀 못 갔었던 종목군들 혹은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계속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오히려 이 눌림목을 기회로 삼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흐름 함께 정리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FST 챙겨주셨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4거래 연속 어제까지 올랐고 오늘도 상승가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시장에서 7% 가깝게 크게 올라졌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최근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좀 추천을 해드렸던 이 FNS텍이라는 종목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FST, 오늘의 이제 추천주, 이 SNS텍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FST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재료나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EUV 이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재료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NS텍 같은 경우에는 이 블링크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FST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크, 이제 블링크 마스크에서 이 포토 마스크로 전환을 시키죠. 근데 그 포토 마스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토 마스크를 보호하는 이 방막을 EUV 펠리클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EUV 공정 같은 경우에는 7나노 이하에서는 필수적인 공정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 미세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EUV 공정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FNS택도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였던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좀 비슷한 재료를 좀 가지고 있는 이 FST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 공정이, 그러니까 7나노, 5나노, 3나노, 2나노 계속적으로 지금 낮아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 EUV 펠리클이 사용되는 양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FST에 대한 실적 증가세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FNS택 2대 주주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FST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FST의 이제 주요 주주 현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사주를 제외하면은 뭐 2대 주주라고 좀 봐야겠죠. 그래서 7%를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EUV 공정의 수요에 대해서 미리 지분 투자를 해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23년도에 이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22년도, 23년도 실적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서 적자까지도 기록을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24년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 2,5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0억대로 정상화가 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뭐 2,000% 쌓아둔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급감했었다가 지금 다시금 8%로 좀 회복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듣기만 하셔도 이 FNS택이라는 종목이랑 상당히 좀 비슷한 재료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느껴지실 텐데, 자, 차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NS택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저점 대비해서 무려 150%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FST도 한번 보시게 되면 어때요? 지금 이렇게 4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한 번에 주가 추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토막이 났었던 자리에서 지속적인 횡보를 좀 보여주다가 이제 막 상승 구간으로 좀 턴어라운드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주목해 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에는 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지금 241선을 제가 항상 보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241선이 대략적으로 지금 2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이평선 구간까지도 돌파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고개를 빼꼼 내밀었기 때문에 지금은 주목해 봐야 될 자리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혹은 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음봉에서 매수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자,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24,000원 구간으로 좀 잡았는데 24,000원이라는 가격대 역시나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좀 하락이 깊어졌었던 가격대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도 뭐 상승을 좀 두 차례 정도 시도를 했지만 걸렸었던 자리, 그리고 2월 올 초에 상승을 시도를 했지만 역시나 24,0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악성 매물이 일부 좀 쌓여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24,000원 구간 상승 돌파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24,000원 구간 돌파한다? 그럼 다음 매물대 구간인 28,000원까지 열어두고 볼 수 있다. 미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 손절가로는 19,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이라고 볼 수 있는 21선, 그리고 장기 이평선 121선 같이 깔려 있는 자리다 보니까 중요한 지지 라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전에도 7월에
초에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눌림목을 형성을 했는데 지금 이 19,0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지지받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만 좀 감안을 해보더라도 19,000원 주요 지지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는 반도체 안에서의 순환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FST는 앞으로의 실적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우선 1차적으로 2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000원 보면서 대응이 나가시죠.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츠한불 준비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한테는 이츠한불이라는 이름보다도 이츠스킨이라는 브랜드로 더 익숙하긴 합니다,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이치한불 같은 경우에 이제 한불 화장품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스킨이라는 브랜드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온라인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 최근 이제 이 K뷰티에 대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온라인으로의 전환, 그 다음에 해외 수출로에 대한 전환,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치한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해외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금 수출주, 그다음에 실적주로 좀 생각이 좀 드는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체한불 재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2,400억대 수준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영업이익이에요. 그래서 이 수익성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사실 20년도에 38억, 그 다음에 21년도에 8억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22년도부터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해서 계속 순증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79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분기 실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지난 3분기 27억, 지난 4분기 43억, 근데 올해 1분기에 56억을 기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좋은 실적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꾸준한 흑자를 기록을 해왔었던 기업인 만큼 재무 안정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자,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은 한 자릿대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올해 8% 정도를 유지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높습니다. 3,000%대를 쌓아두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대로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익성도 확실히 좋아졌다.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자, 게다가 제가 PBR을 확인을 하게 되면 0.8배 수준밖에 되지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평가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자회사, 지금 네오팜이라는 기업, 그리고 아토팜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네오팜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좋다 보니까 지금 이런 우상향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대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현재 시총이 대략적으로 2,800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츠 한불이 이 네오팜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1,000억 원이 넘는 지분 가치를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치한불 같은 경우에 지금 단순하게 좀 보더라도 3,000억대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지분 가치만 좀 감안을 하더라도 여전히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하시고, 또 해외 수출 부분으로 좀 봤을 때도 지금 월마트라든지 혹은 코스트코에 납품을 하게 되면서 계속적인 증가세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최근에 이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크게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이치한불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비중이 대략적으로 약 20%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 자, 이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우상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정배열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41선, 지금 현재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121선 하단에 깔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완전한 지금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1차 목표가 역시나 다음 매물대 구간으로 잡아봤습니다. 16,000원대. 그래서 이전에 보시면은 이 16,000원대 많은 매물을 쌓아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차 한번 확인을 하고 돌파 시에는 이제 18,000원 구간까지 확 열어두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하단 손절가로는 11,800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하단으로는 조금 여유 있게 잡았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역시나 조정을 보이게 되면은 분할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 지금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이치환불의 차트 길게 한번 늘여놓고 보게 되면 어때요? 계속적인 하락세를 좀 보여왔고 완전 최바닥 구간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치환불 해외 매출 점점 늘고 있고요. 실적 측면에서도 꾸준함이 장점인 종목입니다. 목표가는 16,000원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11,8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바로 코츠 테크놀로지 말씀 주실 거고요. 변동성 사실 최근에 크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제도 10% 넘게 크게 올랐고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서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여러 차례 좀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이제 방산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산연이 인베디드 솔루션 그리고 방산 부품을 좀 생산해서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올해까지도 좀 이어질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K2 전차에 들어가는 부품도 공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폴란드 2차 계약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천궁이라든지 FA50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대략적으로 1,000억 원 정도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코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 지난해 기준으로 650억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2년 가까운 지금 수주 잔고를 쌓아두고 있다, 일감을 쌓아두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0억 원대에서 지난해 95억까지 늘어났다. 그러면은 지금 수익성 자체도 굉장히 좀 가파른 성장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부채 비율 50% 미만, 지금 유보율 같은 경우에 거의 10,000% 가깝게 쌓여두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기준으로 14%대. 그렇기 때문에 두 자릿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왔다. 그래서 추세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이런 실적, 최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 상승도 이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도 신고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일단은 지난 최고가 36,50원으로 잡고 보도록 하겠고요. 자,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23,700원 단기 이평선 구간으로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츠 테크놀로지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요. 올해에도 이 실적이 이어질 걸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6,50원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23,700원 한번 봐보시죠. 오늘 함께해 주신 강호진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강호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강호진 전문가님의 정보방으로 연결되고요. 이 안에서는 종목과 시장에 대한 호진 전문가님만의 시선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체크였습니다.
딥다이브 시작합니다. 자, 시장에서는 AI 관련한 궁금증이 여전히 많습니다. 과연 미국과 중국 간의 AI 관련한 패권 싸움은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한 기업들에 있어서의 투자는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져가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AI 데이터 전문 기업인 클라우드웍스의 김우승 대표님을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AI 쪽에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최근에 뭐 AI 관련한 뉴스들을 빠짐없이 계속해서 보실 텐데요. 네.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금 중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AI 패권 전쟁을 펼치고 있잖아요. 또 올해는 딥시크 출연으로 중국에서 이게 AI가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들 했었는데 요새는 또 조용하고요. 지금 산업적인 패권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 쪽에서 어느 쪽이 더 우위라고 보십니까? 뭐 당연히 아직은 AI 기술 관련해서는 미국이 우위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연초에 그 딥시크라고 하는 그 AI 모델이 발표되면서 상당히 큰 충격을 보여줬습니다. 네. 사실 근데 그 반면에 또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도 많이 보여줘서 최근 그 딥시크가 좀 잠잠한 것 같지만 사실 그 6개월 사이에 상당히 많은 중국 모델이라든가 AI 모델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되면서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시 이제 딥시크가 줬던 충격은 어떻게 하면 이런 모델들을 만들 수 있는지, 인공지능 기술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들 발표들이 됐었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도 좀 뒤처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최근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우리도 AI 강국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들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AI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러 가지 투자를 단행하겠다. 숫자적으로는 100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미국, 중국 간의 패권 경쟁. 그렇다면 한국은 AI 산업에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잘 아시겠지만 지표로 나와 있는 거는 저희 나라가 한 6위? 우리나라가? 한 6위, 7위라고 되어져 있지만 네. 실제로 그 모델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현재 국내에서 출시되고 있는 AI 모델들 성능 지표만 보면은 아마 미국을 100점이라고 보고 한 중국은 한 80점?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한 60점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알다시피 이제 100조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를 통해서 네. 지금 상당히 많은 국제 과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국내 여러 우리나라의 테크 회사들이 이제 이런 과제들에 투입을 하거나 또는 기술 인재를 뭐 데리고 온다든가 하는 것들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6위라는 숫자가 절대적으로 어떤 지표를 평가를 해서 그 순위가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국내로 체감하는 그런 기업들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하드웨어 쪽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나 그 외에 뭐 관련해서 HBM에 납품을 하는 그 밸류 체인들은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드는데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면은 이게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우리나라 IT 강국이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쪽은 뭐 네이버가 뭐 만든다, 또 오픈AI 손잡고 카카오가 뭘 한다라고 각 기업들마다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뚜렷하게 그 미국의 뭐 오픈AI, 그 중국의 딥시크를 능가할 만한 기술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재가 없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다만 그런 AI 모델을 만들기 위한 GPU 클러스터,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인재들에 대한 부분들 니즈들이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의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기술들입니다. 다만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거대한 보통 요즘에 슈퍼 클러스터라는 표현도 쓰고 있지만 이런 GPU 클러스터 기반으로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어서 최근에 이제 많은 특히 뭐 네이버라든가 SK나 KT 또는 LG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픈AI에 손을 잡았고요. 오픈AI도 국내가 뭔가 공략할 만한 그런 구석이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우리나라에 지사까지 설립을 했거든요. 이게 뭔가 AI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오픈AI를 등에 업고 뭔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인 건지 아니면은 오픈AI라는 공룡이 우리나라에 딱 진입함으로써 뭔가 위기인 건지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오픈 AI가 지금 국내 지사를 설립했다고 하는 것은 네. 사실은 그동안 B2C 그러니까 즉 챗GPT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기업형 시장으로 이제 침투하기 위해서 국내 지사를 설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2B를 공략하기 그렇죠. 위해서. 근데 사실은 이제 GPT라고 하는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같은 것을 통해서 이미 공급이 되고 있지만 네. 이제 오픈 AI도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가 사실 썩 요즘엔 좋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어떻게 보면 나름의 수직 계열화 사업의 이제 확장성을 하기 위해서 B2C와 연구 개발을 한 것을 가지고 이제 기업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하고 있고요. 뭐 이미 일본에도 지사를 세워서 그런 기업 시장을 많이 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오픈 AI가 지사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B2C 시장을 어느 정도 포화됐기 때문에 기업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어떤 교두보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AI 관련한 이런 산업에 연관해서는 얼마나 일을 하셨을까요? 뭐 AI라고 하는 것들 사실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전전에 회사가 제가 그 이스소프트 자회사인 줌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검색 포털에서 대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 전문가로서 제가 좀 알려져 있었던 터이고 사실 빅데이터도 넓은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분석 그리고 또 특히 최근에 이제 말하고 있는 LLM, 네.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이 언어 자원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들인데 사실 그런 경력을 따지고 생각한다면 얼추 한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예. 긴 업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AI 하면은 일반 대중분들에게 느껴졌을 때는 그 AI라는 것이 우리를 대체한다. 혹은 AI가 과연 이 어려운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좋지만 인간의 뭔가 자리를 빼앗는다라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데 그리고 알고리즘 편향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대표님께서는 이 긍정과 부정에 대한 시각이 혼재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떻게 좀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사실 뭐 대체되는 영역이 있겠죠. 당연히 네.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대체되는 이유가 AI 기술 때문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오히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상하기를 AI 기술이 뭔가 인간을 뛰어넘는 뭐 이런 쪽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사실 저는 도구로서 AI를 보는 편이거든요. 도구로서.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도구를 잘 쓰는 사람과 잘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지면서 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실직의 위협이라든가 그쵸. 또는 취업에 쉽지 않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점점 자동화되는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뭐 여러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뭐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라든가 하는 것들 또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게 서서히 일어날 것인지 급격히 일어날 것인지는 사실 여러 의견들이 있으셔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급격하게 일어나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산업마다 다르겠죠.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쪽은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되려 네. 그 AI를 만들겠다고 하는 소프트웨어 인력들은 오히려 되려 실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코딩도 대신해 준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네.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많은 실직자들을 생기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그런데 전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일자들이 생길 거라고 전 기대를 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AI가 우리를 대체한다, 우리 일자리를 대체한다라기보다는 우리의 뭔가 업무의 효율성을 더 끌어올리는데 도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로 생각한다면은 더욱더 효율성이 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우리가 과거에 또 제 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제 취업하려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3종 세트 해가지고 엑셀 자격증, 그렇죠. 뭐 워드 자격증, 뭐 이런 거를 확인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이런 챗GPT 같은 AI 관련한 툴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또 관련한 또 자격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또 한편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산업으로 완전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AI 이 산업, AI라는 것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이게 상당히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사업을 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AI가 사실 산업 전반적으로 또는 구석구석 영향을 크게 미칠 건 사실인데요. 모든 산업에 사실 예, 다 적용이 이제 될 거고 앞으로. 있고 사실은 챗GPT 얘기를 하지 않는 분들이 없고 네. 그리고 이제 AI 기술이 조금씩 스며드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이미 쓰고 있고요. 뭐 자기 전에 뭐 챗GPT랑 대화를 하면서 뭐 위안을 얻는 분들도 있고 상담받는 경우도 또 많아요. 회사에서 또 보고서 작성하는데 쓰면서 또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네.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는 저는 도구로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업적으로는 도구로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전체 비즈니스를 좀 더 레버리지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본적으로 이제 인간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으로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은 얘기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AI 관련해서 3대 강국을 선언하고 100조 원 규모의 관련한 산업에 투자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있어서 이제 AI 산업을 좀 부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도 궁금하고요. 업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미국이나 중국이 상당히 기술 투자를 하면서 AI가 발전하는 시점에 좀 실기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만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제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대기업들, 테크 대기업들, 저희 같은 또 인공지능을 또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나올 것이고 또 기업들이 도입을 할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저는 여전히 현재 AI는 매우 초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인터넷 초기를 생각한다면 현재 AI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실험되고 있고 적용되고 있지만 더욱더 보편적으로 사용되려면 아직도 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초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전 세계 글로벌리하게 지금 6위에 기록을 하고 있는 그 순위가 조금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저희가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보통 LLM이라고 말하고 있는 초고도의 언어 모델 AI 같은 경우는 사실 전략 자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쓰는 AI도 있지만 국방이라든가 공공 지역 영역에서는 중국산을 쓴다든가 또 미국산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고 저도 거기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당장 그 미국이나 중국 수준에 저희들이 다다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에 순수한 토종 AI 모델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제 소버린이라는 말을 써서 소버린 AI를 많이들 하고 계신데 그런 취지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내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정부의 의지라든가 많은 기업들 그 R&D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AI 관련한 산업 이야기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에게도 기회는 계속해서 문은 열려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AI 산업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을 텐데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 크라우드웍스라는 기업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네. 크라우드웍스는 원래 2016년도에 그 알파고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는 그 시점에 그 이듬해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잘 알다시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보통 이제 학습시킨다고 하죠. 그런 학습을 시키기 위한 데이터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 이제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시작한 회사이고요. 특히 이제 이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것은 사람이 직접 투입이 돼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일들이긴 한데 네.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고 이것을 이제 그 창업할 당시에 크라우드 소싱 방식, 그러니까 일반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단순한 데이터 구축에서는 어떻게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데이터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회사 설립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데이터 사업을 하고 2023년도에 상장을 한 직후에는
직접 AI 사업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AI 관련된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한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진행하고 계시죠?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AI 데이터 사업은 견조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 AI 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자들에 대한 교육, AI 라벨러들에 대한 교육 사업을 통해서 교육 사업을 가지고 있고 네. 최근에는 이러한 LLM 기반으로 해서 AI 챗봇, 또 보통 요즘 이제 에이전트라고 보통 말을 하고 있는 에이전트 플랫폼 RP라는 거를 출시를 해서 좀 공격적으로 기업 시장에서 이런 에이전트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AI 산업을 영위하고 계신데 AI 딱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게 AI 교육에 대한 키워드가 바로 크라우드웍스로 잡히더라고요. 네. AI 교육. 지금 생각했을 때는 저는 살짝 생소하거든요. 어떻게 교육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구로서 챗GPT라든가 최근에 이제 이미지라든가 동영상까지도 이제 생성해 줄 수 있는 생성형 AI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잘 쓸 수 있을지 기업 내에서 또는 개인이 쓸 수 있는 이런 교육들도 있지만 네. 사실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AI 기업 교육은 지금 예전에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디지털 전환과 비슷하게 각 기업 내에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AI를 잘 쓸 수 있는 이런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도 가지고 있고요. 네. 사실 이건 좀 사업적인 좀 전략이기도 한데 사실 AI를 기업 내에서 어떻게 잘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기업 구성원들이 사실 니즈를 도출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사업을 수주할 수 있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이 AI가 기업 내에서 쓰여질 때 어떻게 하면 잘 쓰여질지를 잘 모르십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기업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했었던 프로젝트를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교육 자료로 만들어서 네. 구성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직접 그 각 기업들에 있는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어떤 니즈를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 교육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글로벌리한 기업들에 대한 소식을 전했을 때 뭐 아마존이 어떤 AI 회사 손잡고 관련한 뭐 물류 시스템에 관련한 뭐 그 홈페이지 온라인 시스템에 AI를 도입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처음에 저는 AI 교육 얘기를 듣고 우리가 AI를 활용하는 그러니까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나 뭐 이런 교육을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그 회사에 정말 필요한 AI 서비스가 뭐고 그걸 활용했을 때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고까지를 교육을 그렇죠. 하신다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알아야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이 AI를 접목할 수 있다고 네. 하는데 사실 그 도메인 지식은 저희 회사가 다 갖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회사의 특성에 사업 특성에 맞춰서 어떤 데는 계약서 검토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AI를 쓸 수가 있고요. 네. 어떤 때는 서류를 분류할 때 쓸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대로 저희 또는 뭐 잘 알다시피 챗봇이라고 해서 고객 대응하는 CS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되게 좋을지 또 심지어 이제 영업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AI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접목돼야 되는 그 지점들은 그 기업 내에 있는 구성원 직원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니즈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 뭐 임원 각각의 역량을 키운다라는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회사에 있어서의 뭐 매출 발생 그리고 확실하게 회사가 잘 더 효율적으로 그렇죠. 굴러가기 위한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같이 컨설팅을 해주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기업 교육의 본질입니다. 네, 최근에는 클로봇과 맞선을 잡으셨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어떤 시너지를 기대하고 계신 사실 이게 거죠? 로봇 회사인데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제가 저희 회사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저희 상당히 많은 데이터 구축 사업을 하게 됐고 뭐 최근에 이제 그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인간형 로봇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들은 기존에 이제 보면 이제 로봇도 여러 가지 세그멘트가 있습니다. 분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다양한 종류의 로봇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로봇이 쉽게 이해할 보면 자율주행 로봇, 네. 보통 이제 모빌리티라고 하죠. 그쪽 분야에 있어서의 데이터 구축 사업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휴머노이드에 대한 그런 니즈들이 많고 특히 이제 테슬라라든가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데서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국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R&D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 좀 욕심이 난 거죠. 왜냐하면 로봇을 가르치는 휴머노이드이기 때문에 로봇을 가르칠 때 역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그 로봇을 가르치는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건 우리가 원래 데이터 사업할 때 상당히 잘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좀 들여다보고 있고 특히 이제 아직은 로봇의 종류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그 데이터들이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고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아마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런 로봇의 유형들도 표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로봇을 가르치기 위한 데이터들도 표준화되고 구축되는 것들도 상당히 표준화될 가능성이 높다면 저희들은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좀 뛰어들면 좀 더 이 데이터 사업도 확장될 거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클로봇과 어떻게 보면 MOU를 맺고 좀 협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AI 산업에 있어서는. 그래서 각 분야별로 다양한 산업에 관련한 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먼저 수집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 로봇 관련한 데이터를 클로버로부터 받고 그런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어떻게 AI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클로버과 같이 그렇죠.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거군요. 노력도 해보는 거고 사실 좀 다른 로봇 회사들하고 좀 컨택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타진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좀 로봇들이 잘 보시면 각 회사마다 로봇의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초기라고 생각하지만 시작은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5월이죠. 2년여 만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회사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총 규모가 340억 정도인데 유상증자를 이렇게 단행을 한 만큼 뭔가 사업적으로 이번에 큰 도약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 AI 사업이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고 네. 특히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 코스닥 상장을 할 때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생각하신 것보다 상당히 자금 조달이 충분히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사실 이번 좀 제대로 된 좀 자본 조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B2B 즉 저희가 RP라고 하는 에이전틱 AI 플랫폼을 좀 더 고도화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급 인재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GPU 같은 그런 컴퓨팅 파워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국내 B2B SI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규모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직접 AI 기술이라든가 저희가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갖고 있었던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H텍 사업의 좀 B2C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직접 그 사용자들과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는 사업도 좀 진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이번 좀 큰 자본 조달을 통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끌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크라우드웍스가 어떤 분야에서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LLM 학습용 데이터를 가장 많이 구축한 기업이다라고 정평이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하는 LLM 데이터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대 언어 모델을 LLM이라고 불리죠. 크라우드웍스만이 가지고 있는 LLM 데이터 관련해서 차별성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면 뭐 디지털 인형 눈깔 붙이기다 뭐 이런 약간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네. 사실 그거는 그 2017년 18년도 초창기 때 상대적으로 단순한 수준의 AI 모델을 만들었을 때 데이터 구축 작업이고요. 지금은 사실은 제가 언어 모델 데이터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지식 모델 데이터입니다. 지식 모델 데이터. 왜냐하면 언어가 사실은 지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예전에 있었던 데이터 구축보다 훨씬 그런 각 영역별로 전문가들이 직접 투입을 해서 이 언어 데이터를 구축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네. 텍스트, 그러니까 문자죠. 텍스트와 오디오와 비디오를 다 묶어서 어떻게 보면 설명해주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챗GPT라든가 뭐 제미나이라든가 클로드 같은 서비스를 쓸 때 상당히 장문의 글을 써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줘라고 저희들이 명령을 주지 않습니까? 또는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설명해줘 그러면 장문의 문장으로 그 이미지를 설명해주죠. 근데 뒤집어 보면 그러한 설명을 이미 누군가 해줬기 때문에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다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작업들이 사전에 이루어졌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대백과 사전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었겠군요. 예, 물론 이제 네. 그거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미지 하나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관점의 그런 텍스트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작업들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서비스를 쓰는 것만큼의 어떻게 보면 그 반대급부적인 어떻게 데이터 구축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최근에는 동영상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각 프레임을 잘라서 각 프레임별로 설명해주는 그러한 데이터 작업들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이제 얼마나 일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걸 그렇죠. 또 활용하게 만들고 하는 그렇죠. 그 비용과 에너지도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모델을 만드시는 회사한테 네.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고 또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는 자율주행 농기계를 그러니까 농기계 중에 자율주행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걸 해주냐면 그 농작물 주위에 있는 개체들을 다 표시해서 이게 뭐다 장애물 이런 것까지도 다 표시해주는 데이터를 구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이게 아무렇게나 AI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회사들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들이 구축돼서 이제 AI들을 학습하고 똑똑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연계 사업도 AI 관련해서 많이 이미 하고 그렇죠. 있으시던데 어떤 쪽을 주로 하시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영역의 일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올해 아마 하반기에는 이제 정부에서 월드 베스트 LLM이라고 해서 AI 이제 강국이 되기 위한 다양한 이제 AI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데이터 사업에 저희들이 좀 참여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은 8월 말에서 9월이면 이제 그 과제가 선정이 돼서 여러 이제 국내 한 5개 업체 정도가 그런 AI 개발을 하게 될 거고 저희 회사는 이제 그런 회사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구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이번에 그 5개 회사를 선정한다. 그 회사에 과연 어떤 회사가 들어갈 것인지가 궁금했는데 그 회사가 누가 되든 크라우드웍스가 그 회사를 또 교육하는 일을 하게 되시는 데이터를 거군요. 구축하는 거죠. 교육이라기보다는 그 네. 회사들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해주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요. 엄청난 수혜 아닙니까? 이건? 근데 이제 그것도 선정이 돼봐야 알죠. 이제 그 사실은 그게 다 이제 상당히 경쟁이 심하고요. 네. 이제 그 안에서 아직은 선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선정이 예, 아니군요. 선정이 됐다 그러면 큰일 나죠. 이제 아직은 선정이 되도록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고 아. 많은 제안 작업이나 준비들을 네. 이제 그런 회사들하고 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가을쯤 빠르면 8월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예. 꼭 돼야 됩니다. 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I 관련한 기업들의 화두를 꼽으라면은 뭐 에이전틱 AI도 꼽히는데 크라우드웍스가 관련해서 보니까 지난 2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RP라는 것을 선보였습니다.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AI 관련해서는 용어들이 좀 아직 생소한 그렇죠. 부분들이 많거든요. 에이전틱 AI가 뭐죠?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예를 드는 게 이제 네. 스파이를 예를 들기도 스파이? 하는데 우리가 아는 그 스파이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몰래 적진해 가지고 예. 정보를 빼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지시를 내리면 알아서 그 미션을 완료시키는 거잖아요. 그 네. 방법에 대한 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일을 너는 처리를 하도록 해라고 하는 그 명령만 하게 되면 현재 AI가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계획을 세우고 각 계획 세운 거에 따라서 일을 나누어서 자신이 연결되어져 있는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한 다음에 결과를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 내에 직원이 한 명 생겼다? 아니 한 명이 아니죠. 각 역할을 하는 직원들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쉬운 예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각 영역별 전문 에이전트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에이전트들을 만들어서 기업 내에서 이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아직은 저희들이 이제 하나의 에이전트 하나하나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에이전트가 에이전트를 만드는 일도 하고 있어요. 기술이 발전이 되면.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고객들한테 물건을 살 만한 고객들을 조사를 해서 네. 그 고객들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내가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스케줄링을 해줘 이렇게 해주면 상당히 많은 그 안에 그 태스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을 알아서 쪼개주고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이 에이전트들은 고객을 분석하고 이 에이전트들은 그 고객들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네. 또 하나의 에이전트들은 내 일정 캘린더에다가 일정을 등록해주고 이런 일들을 나누어서 해줄 수 있는 거고 좀 더 넓게 생각하면 그건 영업부서의 일이고요. 네. 법무팀은 또 법무팀에 있는 에이전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
또 세일즈라든가 이런 쪽도 있겠지만 또 뭐 총무에서 할 수 있는 에이전트들이 있고 때로는 이 여러 에이전트들이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들을 관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게 저희 RP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제 적용 사례를 좀 예를 들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유안타증권에서 한 것들이 있는데 보면 이제 고객들이 기업들에 대한 증권 거래를 하게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현재 뭐 삼성전자의 최근 주식 동향을 알아봐줘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뉴스를 검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가를 검색해주고 뉴스를 검색해주고 이것들 다 묶어서 하나의 표나 차트를 만들어서 제공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갖고 오는 시스템 또 뉴스를 갖고 오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묶여져 가지고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이 에이전트 서비스가 사람이 좀 더 훨씬 편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에이전트를 만들어 놓은 경험들이 있고요. 최근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증권사로부터 좀 보통 인바운드라고 하죠. 여러 가지 의뢰들이 있어서 그런 컨설팅이나 그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MTS나 HTS로 데이터 볼 때 이게 한눈에 팍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데이터들이 많아가지고 원하는 데이터 찾으러 들어가려면 그 메뉴들도 너무 많은데 말씀 주셨던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뭐 수식화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확실히 그림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되게 중요한 게요. 예전에 여러 가지 조건을 입력해서 검색하는 형태였다면 맞아요. 뭐 조건 입력하면 이제 그래프로 막 나오죠. 지금은 그냥 친구한테 말로. 채팅하듯이 말을 써주면 그거를 분석하는 것도 대단한 그게 이제 AI가 해주는 일들이고 분석을 해주면 아 이거는 주가를 알아보라고 하는 거구나 이건 뉴스를 뒤져보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 정보를 묶어가지고 그냥 또 쭉 나열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때로는 직접 차트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는 표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관련되어져 있는 리포트 파일을 만들어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의 뭔가 그 서브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렇죠. 최근에 뭐 시장에서 만약에 뭐 저 PBR 종목 가운데 최근에 가장 주가가 덜 올랐던 종목의 순위를 10위까지 나열해줘라고 했을 때는 어떤 기업들 그럼 이 기업 중에서 그렇죠. 뉴스가 가장 뭐 수준 뉴스라든지 좋았던 내용이 있었던 기업을 또 추려줘. 그럼 어떤 뉴스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관련한 데이터를 쉽게 볼 수 있다. 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더 편할 것 같고 애널리스트 분들도 더 편해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애널리스트들의 역할이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미 그런 얘기들이 많이 증권가에 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도구들이 많이 생겨서요. 그렇죠. 그 다양한 도구들 가운데서 우리 크라우드웍스가 하는 일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고 우리의 뭔가 투자도 더 환경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국내는 물론이고요. 해외까지 지금 데이터 사업을 확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영역이 어느 영역까지 확대가 됐죠? 일단은 저희가 RP를 2월에 출시를 하고 나서 네. 이제 그 일본이라든가 동남아 쪽 좀 시장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일본이라든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IT 전시회에 저희 RP 솔루션과 저희 데이터 솔루션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물론 아직은 좀 사업 초기라서 그 파트너 네트워크라든가 고객 네트워크를 좀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아마 빠르면 올해 하반기라든가 내년 초면 좀 실질적으로 매출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어떤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열심히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계속 태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사업으로 보니까 초고령 사회 대응 방법 중에 하나죠. 에이지테크 사업도 진출하셨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크라우드웍스는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신다면. 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저희가 좀 진출하고 싶은 거는 B2C 시장입니다. 그래서 B2B가 아닌 B2C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분야가 제일 좋을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희가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슈퍼 에이지 시대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은 현재 지금 액티브 시니어라고 보는 50대에서 70대는 기존의 시니어라고 많이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시니어들은 이미 디지털 리터러시, 즉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소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분들이 단순히 은퇴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여전히 생산 활동이라든가 소비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떻게 보면 AI 기술이라든가 플랫폼 기술을 좀 접목을 해서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관련된 회사에도 좀 일부 투자를 한 것들도 있습니다. 좀 잘 아셔야 되는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시니어 사업들은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는 요양 사업이 좀 집중되어져 있는 반면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에이지테크는 좀 더 액티브한 시니어들, 즉 소비의 성향이 전혀 어떻게 보면 낮지 않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뭐 잘 아시겠지만 2030년이 되면 아마 60대 인구가 아마 그 이전 나이대보다 넘어서는 그런 인구 분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이제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반드시 엄청나게 큰 시장으로 될 것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어떤 청사진을 또 그리고 계실까요? 에이지테크 외에도. 뭐 사실 저로서는 지금 뭐 아주 중장기적이라기보단 아직 저희 회사는 아직 AI 데이터 회사로서는 사실 견조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작년에 이제 전문 경영으로서 여기 오게 되면서 저희 회사가 이제 명실공히 테크 회사로서 좀 시장에서 좀 포지션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네.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기술 인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투자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뭐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관련되어져 있는 스타트업이라든가 관련 회사들과의 MOU라든가 투자를 통해서 좀 더 사업을 좀 다양하게 다각화하거나 하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AI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좀 지켜봐 주시면 상당히 큰 기회를 가지고 저희 회사가 성장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크라우드웍스의 행보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크라우드웍스의 김우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금융권 소식 들여다볼 텐데요.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보시죠. 비이자이익에서 수익의 해법을 찾고 있는 KB국민은행 소식 먼저 확인해 보겠고요. 이제 시간표가 나온 이재명표 배드뱅크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뱅크와 토스뱅크의 재점화된 인터넷 뱅킹 2위 경쟁 자세하게 들여다봅니다. 자, 오늘 보도국 김병주 기자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금융당국이 내놓은 고강도 이 대출 관련한 규제 방안 때문에 후폭풍이 금융권으로 덮치고 있습니다. 당장의 이자 이익에 대한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이를 상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펼칠 텐데요. 업계에서는 비이자 이익이 개선될 열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리딩뱅크 탈환을 노리는 KB국민은행도 여기서 또 예외가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리딩뱅크 탈환을 노리는 KB국민은행의 약점 중 하나는 바로 비이자 이익입니다. 규모나 흐름 모두 경쟁사 대비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지난해 홍콩 ELS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 같은 일회성 요인에 기인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특히 이후 KB국민은행은 홍콩 ELS 상품을 포함한 ELS 상품군 전반의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비이자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수료이익, 그리고 수수료이익의 대다수 비중을 차지하는 ELS 상품 판매 중단은 자연스레 수수료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일회성 변수가 아니더라도 비이자익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타 은행 대비 우위를 점하기 위한 KB국민은행만의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만난 KB국민은행 관계자 또한 높은 이자액 의존도에서 탈피하기 위한 비이자익 개선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KB국민은행의 비이자 이익의 성과는 실제 어느 정도일까요? 네, 실제로 KB금융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KB국민은행의 수수료 순이익은 2,226억 7,900만 원가량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가량 감소한 수치인데요. 물론 수수료 순이익 규모 자체는 KB국민은행이 4대 시중은행을 압도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다만 수수료 순이익에서 실제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 부분에서는 KB국민은행이 지난 1분기 약 3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6%가량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6% 이상 증가했고요. 하나은행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감소율은 0%대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수수료 순이익의 부진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홍콩 ELS 사태인데요. 지난해 1분기 발생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 이후 ELS 상품군의 판매가 중단되면서 이와 연계된 신탁 수수료 또한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분기 526억 원 수준을 기록했던 신탁 수수료액은 홍콩 ELS 사태가 반영된 지난해 2분기 기준 432억 원으로 한 분기 만에 17%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네. 수수료 기반의 비이자 이익의 감소세가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KB금융은행의 리딩뱅크 탈환이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KB국민은행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준비한 방안은 뭐가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강점을 살리면서 다소 부진했던 영역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전략의 방향성을 가져가겠다는 목표입니다. 네. 우선 업계에서 주목하는 영역 중 하나는 바로 은행 창구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입니다. 이미 많은 은행이 방카슈랑스를 새로운 비이자익 수익원으로 점찍은 상태인데요. 특히 KB국민은행의 지주사인 KB금융은 KB손해보험, KB라이프 같은 경쟁력 있는 보험 계열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 보험사는 국내 금융지주 업계 계열사뿐 아니라 보험업계 전반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입증한 곳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계열사 간 협력, 계열사 간 시너지를 통해서 최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방카슈랑스 사업의 큰 장점으로 손꼽히는데요. 실제로 KB국민은행의 방카슈랑스 사업은 이 같은 기대를 하기에 충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방카슈랑스 신규 판매 규모는 적립식, 거치식 포함해 총 1조 1,740여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7%가량 개선된 수치라는 게 KB국민은행의 설명입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경쟁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거는 IB 쪽이죠. 투자금융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워낙에 뭐 이쪽은 장점이 있게 알려질 법한데 KB국민은행의 현재 IB 쪽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업계에서는 KB국민은행의 IB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성과 자체는 다소 아쉽지만 충분히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지난 1분기 전체 지주사의 신탁 수수료액은 1,0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줄었고요. 특히 IB 부문에서 발생하는 투자금융 수수료는 1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2%가량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은 연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초 인사를 통해 기업 투자 금융을 담당하는 CIB 영업그룹의 책임자, 소위 부행장으로 심재송 전 KB증권 전무를 선임한 건데요. 증권사 재임 시절 기업금융의 강점을 보여온 만큼 이들 통해 CIB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KB국민은행의 전략입니다. 인사의 영향 때문인지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 KB국민은행의 인수금융 주선 금액은 2조 8,604억 원으로 국내 금융권 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통상 인수금융의 수수료율은 1%가량으로 안팎인데요. 단순 상반기 주선 금액을 놓고 계산을 하면 상반기에만 약 280억 원의 수수료 이익을 벌어들인 셈입니다.
가계대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인수금융을 통한 수수료이익이 새로운 비이자익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KB국민은행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네, KB국민은행 소식 첫 번째로 확인해봤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금융권 내에서 핫한 이슈로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드뱅크 이야기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관련해서 좀 속도감 있게 정책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 벌써 배드뱅크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배드뱅크가 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배드뱅크는 민간 금융사의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포함한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소각하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부실 채권 소방수 역할을 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네. 그간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빚더미에 앉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정책을 전개해 왔는데요. 대부분 이자 감면, 원금 상환 등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채무 조정이 아닌 채무 탕감으로 부채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부채의 상한을 계속 미루는 것이 결국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상환 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출 채무를 탕감해주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겠다는 건데요. 실제 금융당국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배드뱅크 설립과 관련된 논의를 지속을 했고요. 최근 배드뱅크 관련한 주요 설계도와 타임테이블이 속속 짜여지면서 출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 건지 결정된 게 있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은 당장 다음 달이죠. 8월 달에 배드뱅크를 설립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어 오는 9월부터 업권별 연체 채권 매입 협약 체결을 시작하고요.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연체 채권을 매입하겠다는 목표인데요. 당장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이 빠르게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세부 방안을 오는 3분기 중 최대한 신속하게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배드뱅크의 주체가 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위 캠코죠. 오는 10월 연체 채권 매입 시작을 목표로 장기 연체자의 신속한 정상 생활 복귀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캠코 관계자는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 탕감 가능성,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관련된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을 째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시점에서 배드뱅크 출범을 앞두고 가장 고민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바로 금융사이겠죠. 실질적으로 재원 공급을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할 텐데 금융권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일단 금융권 안팎에서는 배드뱅크와 설립과 관련된 주요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네. 5년 가까이 이어진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언젠가는 종료해야 되는데 그 종료 시점이 바로 배드뱅크 설립과 맞물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은행권을 대표하는 은행연합회는 이번 배드뱅크 설립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색 회복 정책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제2금융권 협회 또한 은행연합회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특히 이번 배드뱅크의 채권 매입이 제2금융권의 장기 연체 채권 부담을 다소 경감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협회 차원에서도 이번 채무조정과 관련해서 필요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대감이 상당히 커 보이기는 하는데 실효성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아직 구체적으로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채무가 언제까지 탕감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회생 불가능한 채무자의 증가가 결국 국가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배드뱅크가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실제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인 이지연 변호사는 배드뱅크 관련한 금융당국 회의에 참석을 해서 제도권 경제에서 밀려난 장기 연체자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모두 국가적 손실이라고 언급한 바 있고요. 또 양혁승 장기 연체자 지원 재단 이사장도 어려운 사람의 재기를 지원하는 따뜻한 자본주의, 우리 경제의 장기 지속을 위한 사회 안정망 차원에서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모럴 해저드, 소위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채무조정 과정이 지속됐지만
그 과정에서 우려했던 수준의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우려에 대해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저희가 금융지주사 실적 관련한 내용 전망을 좀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인터넷 뱅킹 업계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싸움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현재 이제 인터넷 국내 전문은행 소위 네. 3사죠.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가 바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업계에서는 각자가 경쟁사가 아닌 동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 은행권에 비해 체급 격차도 확실할 뿐더러 서로 추구하는 목적, 즉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과 같은 목적이 같은 상황에서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하지만 실적은 실적입니다. 실적 경쟁은 불가피한데요. 그간 인뱅업계 실적 경쟁은 1강, 2중 구도를 보여왔습니다. 1강이 카카오뱅크의 독주, 그리고 2중인 K뱅크와 토스뱅크의 2위 경쟁으로 점철이 됐습니다. 당분간 카카오뱅크의 독주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분기에도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K뱅크의 실적 격차는 1,000억 원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런 까닭에 2중으로 분류되는 토스뱅크와 K뱅크가 당장 카카오뱅크를 추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반의 분위기입니다. 네. 2위 싸움은 좀 어떨까요? 지금 실적 차이도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오랜 기간 K뱅크와 토스뱅크의 순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첫 인뱅이라는 타이틀을 지키려는 듯 K뱅크가 좀처럼 토스뱅크의 순위 추락을 허용하지 않았던 건데요. 그런데 지난 1분기부터 인뱅 업계의 지각 변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토스뱅크가 지난 1분기 실적 기준 K뱅크를 제치고 처음으로 업계 2위에 오른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토스뱅크는 지난 1분기 187억 원의 단기 수익을 거두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반면 K뱅크는 같은 기간 161억 원 수익을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2%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사실 K뱅크는 유상증자 문제로 출범 후 한동안 여신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다만 유상증자 이후에는 공격적인 여신 영업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앞서 언급했듯 토스뱅크의 압도적 성장세에 다소 추격을 허용해 왔는데 결국 1분기 처음으로 2위 추월을 허용한 겁니다. 네. 자, 2위 경쟁 그리고 인뱅 업계에 있어서의 판도 변화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실적 부분은 2분기뿐만 아니라 또 3분기에 있어서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보도국 김병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재 구간 양시장의 움직임 여전히 파란불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코스피는 0.6% 하락, 코스닥은 0.35%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낙폭이 더 확대되지 않는 건 삼성전자의 선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현재 1.26%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64,450원 선까지 고점을 좀 더 높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낙폭 줄인 채 1%대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전까지 계속해서 또 지켜볼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확인해 볼 부분은 얼마나 더 아래꼬리를 다니는데요. 그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